오늘 여러분이 알던 세계 지도는 폐기됩니다. 이 선언에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세 강대국이 동시에 실패한 과제. 50년 30조 수만 명이 투입됐지만 답은 없었죠. 설마 한국입니까?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48시간. 한국이 이미 수백 년 전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기록이 지금의 산업 군사 외교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부터 이런 잠재력을 쌓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즈 그린힐이라고 합니다. 그날 특강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존 세계 질서의 경계를 무너뜨린 국가.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던 세계 지도는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 단어를 적으셨어요. 나비 효과.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날씨 이야기인가 싶었는데요.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과학학회에서 발표한 개념이라며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면 그 작은 공기 흐름이 지구 반대편 텍사스에서 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나비 효과입니다. 1000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작은 날개짓이 오늘날 세계 질서 전체를 바꿔놓은 이야기 말이죠. 1000년 전이라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직지심체요절 사진을 띄웠어요. 1377년 충청북도 청주의 작은 절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7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한 세대가 25년이라고 치면 거의 3세대입니다. 유럽이 금속 활자를 처음 본 그 순간 한국에서는 이미 증손자 세대가 그 기술을 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2015년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미국 전 부통령 엘 고어가 한 발언이었어요. 고어는 스위스 바젤의 인쇄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다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 한국을 방문했던 교황 사절단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금속 활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텐베르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쇄술을 완성했지만 한국에서 배웠다는 사실은 결코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미국 전직 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 한 권이 중요할까요? 교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1997년 미국 언론들은 새 천년을 맞아 인류 역사 1000년을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5위는 갈릴레오의 지동설, 4위는 증기기관 상용화, 3위는 종교개혁, 2위는 신대륙 발견이었죠. 그리고 1위는 금속활자 인쇄술이었습니다. 전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쇄술이 1위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이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모든 과학과 발명은 세상에 남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등장한 1453년 유럽 사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혁명적인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각 한반도에서는 이미 100년 넘게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1234년 고려시대 문헌에는 상정고 금예문이라는 책이 금속 활자로 인쇄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실물은 전해지지 않지만 직지보다도 143년 앞선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1234년부터 1377년 그리고 1455년 한국은 이미 200년 넘게 금속활자 문화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반면 유럽은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왜 한국에서 먼저 나왔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과거 필사 방식으로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석 달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한 글자씩 베끼니 오탈자는 피할 수 없었고 책 한 권 만드는 동안 수많은 오류가 생겼죠. 목판 인쇄도 있었지만 나무는 습기에 약해서 몇 번 찍으면 다시 새 판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금속활자는 달랐습니다. 금속으로 글자를 만들어 배열하고 고정한 뒤 종이에 찍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금속은 쉽게 닳지도 않아 반복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대량 지식 전파의 길이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동료 마이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마이클은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이며 작년 봄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서울의 한 박물관에서 직지를 직접 봤다고 합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얇고 낡은 책이었지만 그 순간 마이클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6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이런 정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이죠. 마이클은 한국의 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납기일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였어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절대적이었고 그들은 약속을 어기는 걸 수치로 여겼습니다. 마이클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약속을 기록하고 지키는 문화는 1000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교수님은 다시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책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종이에 글자를 찍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곧 지식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축적하는 과정이죠. 하나의 지식이 기록을 통해 다른 지식과 만나고 또 그 결과가 다시 기록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인류 문명은 이 순환의 반복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순환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년 전 청주의 작은 절에서 시작된 금속활자라는 날개짓이 오늘날 전 세계 지식 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개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나타났어요. 제목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1446년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지 69년 후의 일입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인쇄술은 지식을 퍼뜨리는 도구였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당시 조선은 한자를 썼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으며 평민들은 평생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책은 있었지만 읽을 수 있는 건 극소수 양반들 뿐이었죠. 그러니까 금속활자라는 혁명적 기술이 있어도 정작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화면에 세종의 초상화가 떴어요. 조선 제4대 왕이었던 세종은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세종이 남긴 글을 읽어주셨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세종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몰라 호소조차 못하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세계 역사를 통틀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착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의 지식의 민주화를 선언한 혁명이었던 겁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최항을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했고 한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죠.
당시 조선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안에 있었고 중국 문화를 따르는 게 곧 문명국의 증거였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건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 상소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고 결국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한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쉬운 글자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입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불분명하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창제자가 명확하고 창제 연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창제 원리까지 책으로 남아 있어요. 화면에 한글 자음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하나씩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글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며 미음은 입모양을 본뜬 거죠. 그러니까 글자 모양만 봐도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알 수 있게 설계된 겁니다. 강의실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음은 천지인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점 하나,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 거죠.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완전히 분리한 문자 체계입니다. 24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무려 1172자나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여러 언어를 띄워놓고 비교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지만 조합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서 배우기 어렵습니다. 중국 한자는 수만 자를 외워야 하고 일본 가나는 표기와 발음이 따로 놀죠. 하지만 한글은 체계가 명확하고 배우기 쉬우며 표현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읽어주셨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었고 신분과 관계없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교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유럽에서는 1800년대까지도 평민 대부분이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1400년대에 이미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완성한 거죠. 교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한글이 반포되고 7개월 전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아내를 기리기 위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맡았고 그는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편찬한 뒤 새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번역했어요. 세종은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찬불가 583곡을 지었고 이것이 월인천강지곡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두 책을 띄우며 말씀하셨어요. 이 두 권은 한글이 창제되자마자 금속활자로 찍어낸 최초의 한글 책입니다. 세종은 새 문자를 만들고 즉시 인쇄술과 결합시켜 보급한 거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 동료 마이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마이클은 작년 한국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이클은 처음엔 그냥 성실한 국민성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박물관에서 직지와 훈민정음을 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 전부터 기록하는 민족이었다는 걸 말이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기록한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약속을 남기는 행위죠. 금속활자로 책을 찍어낸다는 건 지식을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약속이고 한글을 만든다는 건 모든 백성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며 그걸 책으로 펴낸다는 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실천입니다. 1000년 동안 이어진 이 습관이 오늘날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1000년 전 이야기가 현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아직 감이 오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로즈,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죠.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1965년 19살의 미국 청년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카 피터슨이었고 나중에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학 교수가 된 사람이죠. 피터슨은 당시 한국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2년밖에 안 됐고 국토는 완전히 폐허였으며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고 했어요. 배움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피터슨 교수는 수십 년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죠. 금속활자가 만든 기록 문화, 한글이 가능하게 한 교육, 민주화, 그리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국민성.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1000년 전 청주에서 시작된 금속활자, 600년 전 세종이 만든 한글. 이 두 날개짓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기록의 민족이 기술의 민족이 된 이유, 화면에 그 문장이 떴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정밀하게 금속활자를 만들던 손이 오늘날 반도체를 만들고 백성을 위해 문자를 설계하던 논리가 오늘날 시스템을 설계하며 약속을 기록하고 지키던 문화가 오늘날 납기일을 철저히 지키는 신뢰로 이어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쌓여온 DNA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DNA는 지금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동아시아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교수님은 일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며 자동차와 전자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강국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수행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데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니요.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일본의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첨단 산업처럼 보이지만 소재와 부품, 에너지, 기술 플랫폼 어느 하나도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구조죠.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로 압박하고 미국은 플랫폼과 금융으로 압박하며 일본은 양쪽에서 동시에 조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정과 장비 운용 능력, 배터리와 전기차 핵심 부품 체인, 조선과 방산 분야의 정밀 제조 협력, 이 모든 영역에서 일본은 한국 없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그렇게까지 의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일본은 생산과 운용이 분리된 나라입니다. 조선소는 규슈에 있고 방산 공장은 혼슈에 있으며 보급 창고는 또 다른 섬에 흩어져 있죠. 평상시엔 문제가 없지만 유사시엔 병목 현상이 즉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교수님은 대비되는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조선소와 방산 공장, 부품 제조사와 정비시설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울산과 거제에 조선소가 있고 바로 근처에 방산업체들이 모여 있으며 부품 협력사들도 같은 권역에 밀집되어 있죠. 평상시에도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전시 전환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일본은 주문부터 승인과 재가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국은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는 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주권 문제죠. 디지털 주권이라는 말이 생소했어요. 교수님은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란 자기 나라 국민들이 쓰는 인터넷 서비스를 자기 나라 기업이 제공하느냐, 외국 기업이 제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이나 메신저, 지도 서비스를 미국 회사 제품만 쓴다면 그 나라는 디지털 주권을 잃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쓰는 돈이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중요한 정보도 외국 기업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일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일본은 구글과 애플, 아마존의 플랫폼을 통째로 내준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검색할 때 구글을 쓰고 휴대폰은 아이폰을 쓰며 인터넷 쇼핑은 아마존에서 합니다. 관광으로 돈을 벌어도 디지털 사용료로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죠. 교수님은 화면에 숫자를 띄우셨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무역 적자는 해마다 수십조 원에 달하고 이 돈이 고스란히 미국 기업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대비되는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자국 플랫폼으로 디지털 주권을 방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검색할 때 네이버를 쓰고 메신저는 카카오톡을 쓰며 지도도 자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디지털 적자 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이걸 막아냈는지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의실에서 놀라움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이유를 꺼내셨어요. 일본은 지금 이중포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화살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자원과 공급망으로 압박하고 미국은 방위비와 무역협정으로 압박하죠.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일본 경제를 흔들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압박합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조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마저 잃으면 외교와 경제, 안보전 분야에서 고립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로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본 정치권이 환호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일본 언론과 관료들이 먼저 나서서 총리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우익 성향 인사들까지 자제하라고 나섰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일본 신문 기사들을 띄우셨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끊고 미국은 이익만 챙기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마저 잃는 순간 일본은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건 반성 때문도 아니고 선해 때문도 아닙니다. 버티기 위해서죠. 독도와 역사 문제로 강경하던 정치인들조차 막상 위기가 오자 말을 바꾸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한국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네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사와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은 필수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키우는 건 맞지만 군사력은 자원과 에너지, 산업 기반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탄약과 부품, 정비와 보급, 반도체와 레이더, 통신 장비,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이 무기를 만들어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보급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수님은 마지막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결정적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거죠. 교수님은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우셨어요. 중국은 위협 대상이고 미국은 거래 상대이며 유럽은 너무 멀고 동남아시아는 아직 기술 수준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술과 산업, 안보와 외교를 동시에 맞춰줄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일본의 저자세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만은 아닙니다. 일본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이 점을 일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교수님은 다음 화면을 준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역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국은 일본과 정반대 이유로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교수님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를 띄우셨습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군사력도 막강하죠. 그런데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조심스럽게 대한다니요. 교수님은 최근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극진히 환영한 장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전과 표현, 메시지 모두 최고 수준이었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필요 없는 나라에게 저 정도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위계와 계산이니까요. 강의실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온 판밍이라는 학생이었어요. 판밍은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한국을 조심스럽게 대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중국 학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역사적 기원이 중국 동북 지방과 밀접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 문명권의 일부 아닙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판밍의 어조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 학계에서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사실이죠. 2000년대 초반 중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자료를 띄우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기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던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교수님은 의연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고구려는 서기 37년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세워진 독립국가였고 자체 왕조와 연호, 독자적 외교체계를 가진 주권국가였습니다. 중국 측 사서인 삼국지와 구당서에도 고구려를 별개 국가로 기록했고 당나라와 수십 년간 전쟁을 벌인 적대국이었죠. 교수님은 덧붙이셨어요. 만약 고구려가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면 당나라가 왜 고구려를 침공했을까요? 자기 나라 지방을 공격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중국은 한국 고대사를 자기 역사에 넣으려 하면서도 현대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극도로 조심합니다. 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국 전략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동맹국도 아니고 적대국도 아닌 전략적 완충지대입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봉쇄선에서 한국만큼은 완전히 적대 진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위치죠.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셨어요. 한국이 완전히 미국과 일본 쪽으로 기울면 동북아 전선이 한 번에 열립니다. 그 순간 중국은 태평양 진출이 막히고 동쪽 전체가 적대 세력으로 둘러싸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압박보다 관리를 택합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대립보다 유인을 선택하고 한국을 견제와 완충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로 보는 겁니다. 판밍은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두 번째 이유를 꺼내셨습니다.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빈틈이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와 공정기술, 정밀 제조 운영 노하우 이 영역에서 한국은 미국만큼 멀지 않고 일본만큼 적대적이지 않은 현실적 협력 상대죠. 교수님은 화면에 무역 통계를 띄우셨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을 함부로 때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때리는 순간 자기 산업도 같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판밍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도 반도체 자립에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가 최근 7나노 공정 칩을 자체 생산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판밍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중국이 일부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산 수율과 안정성, 대량 양산 능력에서는 아직 한참 멀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것과 그걸 산업 전체 시스템으로 안정화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후자를 이미 완성했고 중국은 아직 전자 단계에 있는 거죠. 교수님은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화 가능한 유일한 창구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직접 부딪힐수록 손해고 우회로가 필요한데 그 우회로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미국과 군사 및 외교적으로 긴밀하면서도 중국과 경제 및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드문 국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완전히 끊으면 안 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 대통령 방중 시 최고 수준 예우를 하고 일본과는 정반대 태도를 보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일본에게는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을 꾸준히 제기하며 압박하지만 한국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미국 동맹인데 대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교수님은 네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한국은 결정적 변수입니다. 중국에게 대만은 핵심 국가 목표이고 대만 유사시 한국의 태도는 중국 입장에서 치명적 변수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적극 개입하면 중국 부담이 폭증하고 한국이 중립을 유지하면 중국은 전략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압박해서 밀어붙이기보다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려는 거죠. 판밍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섯 번째 이유를 꺼내셨어요.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외교는 위계와 계산이고 약하다고 판단하면 압박하며 강하다고 판단하면 예우하는 구조죠. 최근 중국이 한국에 보이는 태도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로 인식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적으로 만들기엔 너무 크고 동맹으로 묶기엔 너무 독립적인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중국에게 한국은 기술 파트너이자 외교 완충지대이며 대만 문제의 핵심 변수이고 미국과의 간접 소통 창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관리하고 붙잡고 필요할 때 예우하죠. 이건 호의가 아니라 중국식 현실 인정입니다. 판밍은 고개를 숙인 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한국에 의존하고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할수록 한국의 위치는 더 중앙으로 이동하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구조를 가장 먼저 이해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나타낸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복잡합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한국을 지키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핵심 동맹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제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지킨다와 전제로 한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지킨다는 건 보호의 의미지만 전제로 한다는 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방위비 100% 요구와 철수 압박, 비용 전가 발언이 이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협박으로 봤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떠본 거죠. 한국이 없어도 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당시 뉴스 기사들을 띄우셨어요. 한국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요. 한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뿐이지만 이런 압도적이고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미국에게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죠.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거점이고 일본 방어선의 최전방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철수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철수하면 본인들만 손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두 번째 이유를 꺼내셨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화면에 중국 항공모함 사진이 나타났어요. 중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최신 항공모함을 지속 건조하고 전자식 사출 시스템을 갖추며 대규모 해군을 증강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님은 대비되는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미국은 항공모함을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만들 수는 없죠. 조선소가 붕괴했고 숙련 인력이 고령화됐으며 공급망이 파편화됐고 건조 지연이 상시화됐습니다. 미국 항모는 강력하지만 노후화되어 있고 교체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니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조선업 재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인력 양성에 10년에서 20년, 생산 라인 복원에 수년, 품질 안정화에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미 바다에 있고 미국은 아직 도면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형 선박과 군함 건조 능력, 항공모함급 선체 설계와 건조 경험, 전시 생산 체제, 숙련 인력, 글로벌 최고 수준 조선 인프라죠. 교수님은 화면에 한국 조선소 사진들을 띄우셨어요. 울산과 거제의 거대한 조선소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시 생산 체제라는 말이 생소했어요. 교수님은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민간 수출 라인을 군수 우선으로 전환하고 교대제를 확대하며 하청과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을 동원하고 정부가 긴급 조달과 규제 완화, 재정 투입을 하는 겁니다.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체제죠. 한국 방산업체들은 평상시에도 전시를 가정에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한화와 현대로템, LI지넥스원 같은 업체들은 국내군 요구 사항 자체가 대량과 지속 생산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냉전 이후 소량 정밀 생산으로 바뀐 유럽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전면전 대비 산업 구조를 유지하죠. K9 자주포와 K2 전차, 탄약과 미사일 부품 등은 라인 증설과 교대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 방산을 평상시에도 반전시 체제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교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정부와 군의 연결 속도가 빠릅니다. 긴급 조달 체계가 이미 법과 제도로 존재하고 실전 운용군이 바로 옆에 있죠. 둘째, 수출 경험이 전시 시뮬레이션입니다. 폴란드와 중동 대량 계약은 사실상 준전시급 생산 테스트였고 실제로 납기 단축과 동시 다량 생산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셋째, 산업 인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방산 인력과 협력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국가가 필요하면 동원 효율이 매우 높죠.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서방 국가들 중 한국만큼 빠른 전환이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전투기 생산 차질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투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생산 지연과 공급망 문제, 인력 부족과 예산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FA-50, 미국이 자국 공군 훈련과 보조 전력으로 한국산 항공기를 검토한다는 건 상징이 아니죠. 현실의 패배 선언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이걸 승인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미국이 단번에 오케이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얻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1953년 한국전쟁으로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고 반도체와 조선 방산과 문화 콘텐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의 DNA죠. 1000년 전 금속활자를 만들 때도 그랬고 600년 전 한글을 창제할 때도 그랬으며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설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각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 말이죠. 하지만 이 뿌리가 한국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물론 누구든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대적 고난을 맞았을 때도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에는 조상들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해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약속을 지켰고 유럽 전장에 무기를 보냈으며 아프리카 개발의 기술을 전했죠.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함께 가려는 정신. 이게 한국을 믿게 만드는 힘입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항공모함도 한국, 군함도 한국, 보수와 유지도 한국, 전투기, 공백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한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빼고는 선택지가 없죠.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생존 공식입니다.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며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대륙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유럽부터 시작하죠. 유럽은 오랫동안 공급받는 쪽이 아니라 공급하는 쪽이었습니다. 기술과 표준, 무기의 원조였죠.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그 유럽이 지금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유럽이 한국을 찾는다고요.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유럽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방사는 기술 수준이 높지만 대량 생산 체계가 붕괴했죠. 냉전 이후 공장을 축소하고 통합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고 부족과 생산 리드 타임, 수년 가격 폭등. 유럽은 설계국이었지만 이제는 조달국이 된 거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유럽의 선택지는 뭐였을까요? 교수님은 세 가지를 나열하셨어요. 미국은 최상급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물량이 부족하고 정치적 조건이 있으며 공급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가격과 물량이 가능하지만 신뢰와 제재 문제, 전장 검증 부족이 있죠. 그럼 한국은요? 즉시 생산과 즉시 인도, 실전 검증과 정치적 부담 최소. 한국은 유일하게 지금 당장 전쟁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동유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전쟁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느끼는 국가들이죠. 그들이 본 기준은 성능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납기 유지와 확장성이었어요. 그 선택이 누적되자 서유럽도 계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나라들은 한국을 고르는가라는 질문이 퍼졌다는 거죠. 교수님은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기술을 잃은 게 아니지만 평상시 기준과 전시 기준이 다르죠. 평상시엔 설계가 중요하지만 전시엔 속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평상시에도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유럽은 평상시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유럽은 당장 쓸 수 있는 나라를 찾았고 그 지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시선을 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중동 이야기는 다릅니다. 화면에 사막 사진이 나타났어요. 1970년대 한국 국민 1인당 소득은 $300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맡긴 프로젝트 규모는 100조 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 역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중동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최근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한국은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일본이나 유럽보다 뒤처졌으며 언어와 문화, 기후 어느 하나 유리한 게 없었어요. 그럼 한국이 뭘 했느냐?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끝냈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막 한복판과 전쟁 직후의 불안정한 국가들, 공사 중단이 일상이던 현장들에서 한국은 공사를 끝냈습니다. 연기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으며 도망치지 않았죠. 중동이 기억하는 건 누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남아있었느냐죠.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 기록은 대체할 수 없죠.
한국은 그 기록을 석유 위기와 전쟁, 정치 격변 속에서도 쌓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교수님은 비교를 하셨습니다. 일본은 기술이 뛰어났지만 비용과 속도, 현지 적응에서 경직됐습니다. 유럽은 설계 중심이었고 실행은 하청에 맡겼죠. 중국은 속도는 빠르지만 품질과 완주, 정치 리스크가 누적됐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설계가 부족하면 현장에서 보완했고 자금이 없으면 사람을 투입했으며 조건이 나빠지면 더 버텼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거죠. 교수님은 현재로 돌아오셨어요. 오늘날 중동이 한국에 맡기는 건 단순 시공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 프로젝트죠. 인프라와 플랜트, 원전과 방산, 운영과 유지, 인력 양성. 이건 단기 계약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 일부를 맡긴다는 결정입니다.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일단 지금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전제는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이미 한 번 가장 힘든 시기에 증명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정치학입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지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원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파트너를 원하죠. 아프리카가 한국을 보는 이유는 한국이 식민지 가해자가 아니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며 정치 블록 강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술 이전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며 단계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한 번도 아프리카를 지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원을 약탈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 가난해서 올라온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은 속도는 빠르지만 부채와 의존 구조를 만들고 유럽은 기준이 높아서 진입 장벽이 과하죠. 한국은 단계적이고 현실적이며 현지화가 가능합니다. 아프리카가 한국을 보는 이유는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수님은 네 번째 지역들을 묶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남미와 캐나다, 오세아니아 이야기죠.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강대국의 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스크 최소 파트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쉽게 풀어주셨어요. 리스크란 위험이나 부담을 뜻합니다. 리스크의 최소 파트너란 함께 일할 때 위험이나 부담이 가장 적은 상대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미국과 협력하면 정치적 조건이 따라오고 중국과 협력하면 의존 구조가 생기는데 한국은 그런 부담이 가장 적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남미 국가들은 안보는 필요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간섭은 부담이고 중국 자본은 빠르지만 의존 구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완전히 다른 선택지로 등장한 거죠. 한국은 이념이 없고 정치 조건이 없으며 기술 이전을 포함하고 유지와 보수, 훈련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남미는 강대국을 고른 게 아니라 위험이 가장 적은 파트너를 고른 겁니다. 캐나다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캐나다는 미국을 신뢰하지만 모든 걸 미국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방산과 조선 공급망은 다변화가 필수고 북극 잠수함과 해양 통제 능력 강화도 필요하죠. 미국은 공급 지연과 비용 상승 문제가 있고 유럽은 생산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보는 선택지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빠른 생산과 조선 역량, 기술 협력 가능과 정치적 부담 낮음. 이건 배신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거죠. 호주는 더 명확합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호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지만 안보 위협은 명확합니다. 미국과 동맹이지만 모든 걸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호주는 미국과 영국 중심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협력 가능한 국가를 찾는데 호주에게 한국은 미국의 대체제가 아니라 미국을 보완하는 유일한 아시아 파트너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낮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면 정치적 조건이 따라오고 중국과 협력하면 의존 리스크가 생기지만 한국은 기술을 주되 조건을 걸지 않고 협력하되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와 남미, 캐나다와 오세아니아가 한국을 선택합니다. 위험이 가장 적은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뢰는 시간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중동은 50년 전 한국이 사막에서 도망치지 않은 걸 기억하고 그 기억이 오늘날의 계약이 아니라 오늘날의 의존을 만들었죠. 중동은 미래를 맡길 나라를 고를 때
가장 화려했던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텼던 나라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한국은 이미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는 강철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천천히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1377년 직지 화살표 하나, 1446년 훈민정음 화살표 또 하나, 1953년 한국전쟁 폐허 화살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5년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고 적으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화살표들이 보이십니까? 이건 단순한 연대표가 아닙니다. DNA의 흐름이죠. 1000년 전 금속 활자를 만들 때 필요했던 정밀성이 오늘날 반도체를 만드는 정밀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수님은 첫 번째 연결고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활자 하나하나를 똑같은 크기와 높이로 만들어야 하고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죠.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요구됐고 한 글자라도 삐뚤어지면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이 정밀함을 유지하려면 집중력과 인내, 완벽에 대한 집착이 필요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만드는 반도체 공정을 보십시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성이 요구되고 단 하나의 먼지도 허용되지 않으며 온도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 두 작업의 본질은 같다는 거죠.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1000년 전 금속 활자를 만들던 장인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려도 완벽할 때까지 다시 만들었죠. 이 DNA가 오늘날 한국 제조업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 한 척을 만들 때도 납기일은 절대적이고 불량률은 제로에 가까우며 품질 검수는 철저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쌓여온 문화라는 거죠. 교수님은 두 번째 연결고리를 꺼내셨습니다. 한글 이야기입니다. 한글은 세계 유일의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조합 규칙이 명확하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시스템적 사고란 전체를 보고 구조를 설계하며 효율을 극대화하는 능력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이미 이런 사고방식을 보여줬죠. 교수님은 화면에 도표를 띄우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분야를 보십시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 배터리와 자동차, 조선과 방산, 이 모든 분야의 공통점은 뭘까요? 부품과 공정,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부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바로 한글이 가르쳐준 시스템적 사고죠. 입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연결고리를 말씀하셨어요. 교육열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이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식의 민주화죠. 이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1960년대 한국 가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은 굶어도 자식 교육비는 냈고 아이들은 촛불 켜고 공부했으며 교사들은 월급이 밀려도 학교를 지켰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닙니다. 배워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고 지식이 유일한 무기라는 확신이었죠. 세종이 600년 전 심어놓은 씨앗이 폐허 속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은 마이클 교수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제 동료 마이클이 작년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납기일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생명과도 같았고 지연은 수치로 여겨졌으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엔 그냥 한국인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물관에서 직지를 보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 전부터 기록하고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었다는 걸 말이죠. 교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마이클이 조선소에서 본 납기 준수는 1000년 전 금속 활자를 만들 때부터 시작된 정밀성이었고,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시스템 통합 능력은 600년 전 한글을 설계할 때부터 시작된 체계적 사고였으며,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건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열 덕분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1000년 동안 쌓여온 DNA였던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역사가 지정학을 결정했으며 문화가 국력이 되었다는 거죠. 교수님은 칠판의 화살표들을 다시 가리키셨어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1000년 전 청주에서 시작된 작은 날개짓이 오늘날 세계 질서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이 왜 중요한가가 아니라 한국 없이 세계가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있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버틸 수 없다는 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동아시아와 북미,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와 남미, 오세아니아를 봤습니다. 모든 지역이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습니다. 일본에게 한국은 생산과 보급, 지속 능력의 핵심이고 중국에게 한국은 기술 파트너이자 외교 완충지대이며 대만 문제의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즉시 가동 가능한 산업과 군사 역량이고 유럽에게 한국은 생산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산업 파트너이며 중동에게 한국은 정치 조건 없는 검증된 실행자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에게 한국은 강요하지 않는 성공한 모델이죠. 교수님은 칠판에 단어를 하나 적으셨습니다. 대체 불가능성.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멈춥니다.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늦어지고 한국이 돌아서면 전략이 수정되죠. 이건 존중입니까? 의존입니까?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의존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외교에서 눈치를 본다는 건 그 나라의 선택이 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선택을 계산합니다. 한국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전략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칠판에 두 단어를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변수와 공리, 이 두 단어가 생소했어요. 교수님은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변수란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계산할 때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는 숫자죠. 반면 공리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절대적 전제죠.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공리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 계산에서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이제 공리입니다.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전제이며 증명할 필요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한국 없이는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율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한국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완충지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였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연결 허브입니다. 모든 선이 한국을 통과하고 모든 전략이 한국을 포함하며 모든 계산이 한국을 전제로 합니다. 완충지에서 연결 허브로 바뀐 거죠. 교수님은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한국은 중견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강대국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닌 중간 정도의 나라였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시스템 국가입니다. 시스템 국가란 그 나라가 빠지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를 뜻합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죠. 중견국에서 시스템 국가로 바뀐 겁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분단국이 아니라 균형국이고 완충지가 아니라 연결 허브이며 중견국이 아니라 시스템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동했죠. 강대국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강대국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하지만 혼자서는 빠르지 않고 중국은 크지만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일본은 기술이 있지만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한국을 계산에 넣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략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떴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힘이 아닙니다. 한국의 선택이죠. 한국이 어디로 기우느냐, 누구와 협력하느냐, 무엇을 우선하느냐. 이 선택이 동북아 균형을, 글로벌 공급망을, 안보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중국은 한국을 관리하며, 미국은 한국을 붙잡고, 유럽은 한국을 찾고, 중동은 한국의 미래를 맡기며, 글로벌 사우스는 한국을 모델로 봅니다. 모든 대륙이 지금 한국을 원합니다.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갈등의 한복판에서 해법의 중심으로, 선택당하던 국가에서 선택하는 국가로, 완충지에서 연결 허브로, 중견국에서 시스템 국가로 한국은 이동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죠. 그리고 한국을 보면 강대국의 정의를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이 빠진 세계 지도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으셨어요. 한국 없이는 세계 질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숨죽인 채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분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동북아 안보 구조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힘이 무엇인지, 필수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처음엔 세계가 눈치를 보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니라 중간을 쥔 나라였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공리였고,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전제였죠.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경계선을 넘은 나라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그 경계 위에 서 있다. 펜을 놓았습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 치다가 곧 전체로 퍼졌고 300명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마이크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정책을 만들고 세계와 소통할 때 오늘 배운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예상치 못한 나라가 서 있다는 걸 말이죠.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에게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위치를 얻은 한국이 그 힘을 어떻게 쓸지 궁금했어요. 미국에게도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의존하면서도 대등하게 대하지 않는 모순을 언제까지 이어갈 건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게도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을 계산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가는 파트너로 존중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건 이겁니다. 한국이 이 위치를 얻은 건 강요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신뢰로 쌓아 올렸죠. 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기술이나 산업만이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정신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선택할 때 자기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함께 가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1000년 전 금속활자를 만들 때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나눴듯이 600년 전 한글을 만들 때 백성을 위했듯이 50년 전 사막에서 약속을 지켰듯이 그 정신으로 세계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국이 중심에 선 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길 바라고 중국은 한국을 계산의 변수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보길 바라며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길 바랍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와 남미 모든 대륙이 한국과 함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이 모든 기대와 의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세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계와 함께 걸어가는 나라로 강요받지 않고 선택하는 나라로 힘을 과시하지 않고 신뢰를 쌓는 나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노트를 봤습니다. 오늘 하루 강의였지만 세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경계선을 넘은 나라였고 세계는 지금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 뉴스를 볼 때마다 오늘 배운 걸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변수가 공리가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완충지가 연결 허브가 되는 과정을 배웠죠. 그리고 1000년 전 작은 날개짓이 오늘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이었고 과거가 만든 현재였으며 DNA가 결정한 지정학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냥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다 보니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자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사연이 인상적인 이유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한 사회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오늘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나 큰 목소리가 아니라 기록하고 남기고 책임지는 태도, 당장은 느리고 불리해 보여도 끝까지 완성을 고집했던 습관, 그런 것들이 결국 한 나라의 성격이 되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소에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꼼꼼한지, 왜 그렇게 약속을 중시하는지, 왜 결과보다 과정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지,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과연 기술이 나라를 만든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 쌓인 태도가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